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시간당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요. 1만 원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노사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자, 내년 최저임금 결국 시간당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도 2.5%에 불과해서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인상률이 너무너무 낮게 되면 결국 물가 실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물가 체감으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노사 모두 불만이에요. 일단 뭐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당초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이 결정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당 만 원을 넘을 것인가. 왜냐하면 9,620원보다 한 3.95% 인상률이 3.95%면 만 원을 웃돌거든요. 근데 지난해, 지지난해를 봤더니 평균 인상률이 5%예요. 그러면 5%는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오히려 이제 더하면 더했지. 지난해 5%, 올해 뭐 3% 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 원 돌파 기대가 많이 컸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240원, 2.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6만 원입니다. 206만 740원. 끝까지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이 파트타임이에요. 21%. 5명 중 1명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장래 희망은 정규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월급 206만 원 받았어요.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에요. 원룸이 평균 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6만 원에서 원룸 제외하면 140만 원으로 주거비 제외하고 여기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게 되면 일단 학자금 있죠. 여기다가 고물가인데 먹고 살아야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선 학원도 다니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나를 더 뛰어야 하나? 라고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부터잖아요. 야, 월 70만 원씩 저축하라고? 저축은 남의 얘기다. 꿈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포 세대 얘기했잖아요.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N포 세대예요, 지금은. 네. 그것만 아니라 취업, 연애, 여가까지 다 포기했다. N가지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랬잖아요. 지난해, 지지난해 왜 영끌하냐? 왜 코인하냐? 잘못된 길을 가면 이끌어줘야 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제 정말로 청년들이 지금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시간당 만 원 좌절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지금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 알바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임금 심의 의결기구는 최임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전원 회의를 거쳐서 이 세 개 위원회 각각 9명씩 모여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위원회당 9명씩, 그러니까 노측 9, 사측 9,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 해서 9명들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근로자위원이 8명이에요. 한 명이 맞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한 명을 보충시켜줘가지고 9명 수를 맞춰줘서 얘기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맞춰주니까 근로자위원 수는 한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 결정이 나버렸고 이거를 거수로 해가지고 누구 말이 더 맞냐 해봤자
이 마지막 안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냥 포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10,000원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2.5%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10,000원 넘어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빨리 이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겨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10,000원 못 올려서 미안하다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중재위원이 좀 편향됐다. 네, 한쪽 그거 나는 편을 옳지 않다고 보는데. 들어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인상률이에요. 네. 처음에 노동계는 시간당 12,210원, 네. 26.9%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계는 9,620원, 올해와 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0% 이상, 27% 가까이 인상하자와 동결하다라는 이제 주장에 중재위원은 결국 2.5%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을 좀 들어줬다라는 거.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각 9명씩 대표해서 총 27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계 위원이 8명, 1명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시위로 해촉됐기 때문에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 측은 1명을 대신해서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최장기 110일 걸렸거든요. 이전에 2016년에 108일보다도 이틀 더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재위원들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노사가 합의로 이루어진 건 8번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재위원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차라리 중재위원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구조라면 구태여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논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아마 이 중립성, 공정성 시비가 더 확산되는 이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아무리 어떤 의견을 내놔도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구조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숫자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한다? 이건 되게 옳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재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만의 안으로 통과시킬 때도 네. 그래도 근거는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라는 게 그의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네. 빼기 취업자 증가율을 빼줍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은 1.6에서 1.4로 낮아졌기 때문에 1.4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예상치가 3.5예요.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거의 4.9. 여기다 취업자 증가율은 0.36을 빼게 되면 사실은 4.5%가 넘어요. 그러네. 근데 4.5%가 이전에는 이 공식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올해는 이거의 절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5밖에 안 그러면 되면 4.5%가 오르면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1057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 중재위원이 단일안을 놓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10,000원은 넘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최소 3%는 넘겨줬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될 없어요.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밖에 안 돼요. 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약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을과 을의 전쟁. 을과 을의 전쟁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단체, 소상공인을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대기업은 사실은 대부분 정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가운데서 유통이 많은 대기업은 좀 달라요. 지점, 프랜차이즈 지점에는 대부분 계약직,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이 별다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플러스 약간의 복지가 더해졌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도
마치 중소기업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뭐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빵집, 프랜차이즈 빵집 하시는 분들, 치킨집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이분들은 매출이 늘어나야지 올려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다 보니까 계속 뭐 키오스크라든가 서빙 로봇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형 누나 편을 들 것인가, 정말 아침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고모 삼촌 편을 들 것인가, 이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을과 을 싸움을 계속 맞습니다.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게 앞서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최저 1.5, 많게는 2.5, 보통 4, 5%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 원 돌파했는데 나중에 2, 300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매출이 늘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좋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상 자영업이 매출이 늘지가 않는 구조예요. 맞아요. 자영업해서 3년 후에 망할 확률이 40% 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내할 만한 소상공인 영세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처럼 이제 복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 잘 되는 자영업자는 백종원 씨밖에 없나 봐요. 아유,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안정세를 보이던 밥상 물가 비상입니다.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소도 많이 올랐고 닭 등 폐사한 가축도 엄청나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재래시장 가도 대형 네. 마트 가더라도 네. 막 두세 배씩 뛰었기 때문에 야채를 살 카운트가 수가 안 돼요. 없어요. 채소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깻잎으로 이제 고기를 좀 싸 먹으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아이고. 깻잎이 더 비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일단 21일 오전 6시까지 물에 잠긴 농경지, 침수된 농경지 피해가 3만 5천여 헥타르가 넘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120배,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소값, 상추 가격은 1, 2주 사이에 2배, 네. 깻잎도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이, 시금치 가격이 올랐고요. 과일 가보시면 맛도 상품성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막 20, 30%씩 올랐어요. 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채소뿐 아니라 닭과 같은 폐상 가축은 80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닭이 한 73만 8천여 마리로 가장 많이. 닭이요? 예, 닭고기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오리가 4만 4천여 마리, 돼지가 4천여 마리, 소가 300여 마리가 각각 폐사가 됐습니다. 왜요? 물에 잠겨서 사람도 익사하잖아요. 동물도 비슷합니다. 물 때문에. 예, 동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 올해는 특이하게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말을 잘 들어요. 더위 네. 먹었는지. 네. 그전에는 계속 틀려가지고 비난을 받았는데 올해는 폭우 얘기하면 폭우 오죠. 폭염 번갈아가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른 추석이에요. 9월 말이 추석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수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데다가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추상 물가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소비자 물가, 물론 좀 있으면 8월, 9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세계적인 기상 이벤트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를 지금 선언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곡물이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률이 높지만 곡물 같은 경우 밀은 우리 자급자족률이 2%예요. 쌀 제외하면 한 자릿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지난 현지 시간 17일로 파기를 이미 했어요. 네. 그 때문에 사무시장에서 밀, 옥수수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곡물로 인해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쌀 네. 수출 1위거든요. 쌀 수출 못하겠다. 물론 우리는 쌀을 이제 인도에서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쌀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플레이션이라고 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산물반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한 5, 6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로 21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서 그러면 이런 대외적인 요인만 제외하게 되면 이번 달에는 2% 초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폭우 때문에 또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뭐 깻잎이라든가 채소류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적지만 체감 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에 수요가 많은 건 과일, 채소, 그리고 육류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물도 문제이고, 그리고 정부는 가능한 한 비축한 물량을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비축한 물량은 전체 재배 물량이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는지도 문제고, 또 앞서서 제가 이제 지금 8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닭고기, 돼지고기까지 모두 할당 관세를 또 낮춰서 수입해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마 이후에 폭염, 태풍이 어느 정도 또 강타할지, 네. 그리고 이제 9월 추석이 과연 이 하반기 물가의 가장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는 되는데 해결이 됩니까 나중에? 이게 사실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정부가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